이번 시간에 주로 할 얘기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전화를 걸어서 택시를 호출을 하고 그리고 상담원하고 대화를 해서 몇 분 있다 오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도 택시를 충분하게 호출을 하고 타고서 갑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것들이 생활이 좀 많이 달라졌죠. 저는 아직도 노트에 연필로 필기하고 쓰는 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펜을 이용을 해서 태블릿에 노트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을 합니다. 뭐 강의 듣는 와중에 이렇게 학생들을 바라보면 강의를 하는 와중에 학생들을 보면 예, 태블릿에 필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많이 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은 생활도 많이 변해요. 아마 제가 지내왔던 한 20, 30년 동안 벌어졌던 생활들하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 기대 수명이 한 100, 이제 100살 되죠. 지금 20대 초반, 중반이신 분들은. 그러면 앞으로 뭐 60년, 80년, 뭐 그 정도 이후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기술이 발전을 할 거라고 그리고 삶이 또 변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을 좀 갖고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화두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저는 1차, 2차, 3차 산업혁명까지는 학습을 했어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몸으로 이 변화하는 시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4차 산업혁명까지 학습을 하고 아마 5차 산업, 6차 산업, 7차 산업혁명을 몸으로 겪으셔야 될 그 세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수업 시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그 4차 산업혁명에 이끄는 핵심 기술들이 있죠. 클라우드나 아니면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기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수업의 가장 키포인트죠. 저희는 IoT, 즉 사물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거에 대해서 학습을 할 예정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즉 사물 인터넷의 개념, 그리고 사물 인터넷을 구성하는 기술, 그리고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구현되는 서비스들, 그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oT의 개념에 대해서 일단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개념을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말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면 뭔가 확실하게 알으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폭넓게 또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중간중간 요소 기술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숙하게 알고 있어야 쉽게 설명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정말 전자공학이 아니라 그냥 전자공학이 아니신 분들한테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요 내용을 폭넓게 그리고 깊게 학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IoT의 구조라든지 주요 기술에 대해서 학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IoT를 이용한 응용 분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필라소피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그 정도 단계까지 올라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하면 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종의 가이드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맥락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저희 세대가 공부했던 방식과 공부하는 방법과 여러분들 세대가 공부하는 방법들이 좀 다르죠. 뭔가 조금 더 여러 가지 장치들,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같은 것도 교육 서비스들 아니면은 교재들도 이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또 구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블로그들에도 실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들을 잘 학습을 하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퓨처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 미래 기술은 정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실은 예측 자체는 되게 어려워요. 이걸 알 수 있는, 뭐 제가 이렇게 여기 써드리기는 했지만 실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주로 참고한 자료는 그 시스코 네트워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죠. 거기에 수석 미래학자인 데이브 에번스의 자료에 의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했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고요. 그리고 그 기술의 발전 자체가 그 컴퓨터의 연산 능력 그 연산 능력 자체가 실은 뭔가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이런 식으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거의 지수의 꼴로, 즉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향후의 10년은 그 이전의 10년보다 기술의 변화가 훨씬 많을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많을 겁니다. 실은 아예 완전히 기존의 기술의 패러다임을 깨트리는 파괴적인 기술이라고 하죠. 그런 기술들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기술들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그때 어떤 모습을 될 건지는 대략적인 예측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에반스라는 분이 이야기를 하신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8가지 정도의 트렌드를 뽑아서 보면 인터넷 오브 싱스부터 인간인지 아니면 사이보그 같은 모그의 형태를 띠게 될 건지 그 한 8가지 정도가 주요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오브 싱스,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통신을 한다라고 하면 저도 아직 지금 그렇게 많이 합니다. 직접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그래야 통신을 서로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아주 오래전의 통신은 사람과 사람 간의 통신이었어요. 그러다가 어, 직접 사람을 찾아가는 대신에 전화기를 이용을 하거나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인터넷 메일을 이용을 하거나,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화기, 컴퓨터, 뭐 그런 기계가 중간에 끼면서 사람과 기계를 거쳐서 또 다른 사람과 통신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에 기계 장치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요게 이제 1970년대, 80년대의 기술이었어요. 그런 다음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인터넷이 나오면서 이제 사람은 기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합니다. 즉,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뭐 그 시절에는 내비게이터, 야후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쓰였죠. 그러다가 이제 네이버, 구글, 뭐 아니면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내가 원하는 아니면 내가 궁금해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서치를 하기 시작해요. 즉 사람과 기계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요즘은 또 한 발 더 나갔죠. 즉 가끔 길을 걷다 보면, 특히 아파트에서 길을 걷다 보면 가로등이 제가 걷는 방향으로 켜져요. 마트 주차장에 가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 어느 코너를 돌고 있을 때 등들이 차례로 들어옵니다. 그건 예전에는 그냥 사람하고 기계하고만 커뮤니케이션을 한 데 반해서 이제 기계들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사람한테 필요한 정보나 필요한 액션을 취하게 되는 단계로 넘어온 거예요. 머신 투 머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그 머신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요. 즉 우리가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각자 컴퓨터를 인터넷에 연결을 해가지고 컴퓨터 통신을 하는 것처럼 기계들이 자체 네트워크망을 만들어서 기계들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나가면서 뭔가 새로운 현상들, 새로운 기술들을 구현을 해나갑니다. 이게 바로 사물 인터넷이에요. 아주 예전에는 우리가 통신을 하려고 하면 사람하고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했지만 직접 찾아가서, 지금 세상에는 우리가 만든 기계들이 서로 데이터들을 주고받으면서 뭔가 정보를 만들어내고 그 정보에 의해서 어떤 동작들을 수행하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갔어요. 예전에 인터넷 주소를 IP 버전 4를 쓸 때는 어, 그 인터넷 여러분들이 아마 네트워크 주소를 설정하실 때 255.255.255.255 요 정도를 썼죠. 그러다가 IP 버전 6로 들어가면서 그게 훨씬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맨 처음에 인터넷을 만들고 각각의 컴퓨터들마다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IP 주소를 줄 때는 25.25.25.25 요 정도면 전 세계 모든 컴퓨터들이 다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가정의 집에 한 대의 컴퓨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태블릿과 또 인터넷에 연결되는 또 다른 장치들, 심지어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아니면은 보일러 같은 것들조차 인터넷에 서로 다 연결을 하다 보니까 정말 무한한 개수의 장치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즉,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을 할 때는, 아니면 사람과 기계를 통한 사람 간의 연결, 사람과 기계 간의 통신을 할 때는 IP 버전 4처럼 뭐 그 정도의 컴퓨터들만 연결이 되면 되긴 했지만, 지금은 실은 수백만 개, 수천만 개를 넘어서 수억 개, 수백억 개가 될 정도까지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에 사는 사람 수가 몇 명쯤 될까요? 한 50억 명, 60억 명, 뭐 그 정도 되겠죠. 근데 그 장치들은 훨씬 더 많아져서 뭐 300억 개, 400억 개, 500억 개, 뭐 이렇게 되면 사람 한 명당 IP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글쎄요, 뭐 몇 년 지나면 한 대여섯 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연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이거를 우리가 보통 어, 사물 인터넷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휴대폰이나 아니면 전화기, 노트북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센서들을 뿌려요. 뿌려서 네트워크를 자체적으로 형성을 하게 하고 정보를 획득을 하고,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기능들을 센서들이 내장을 하게 됩니다. 초반의 센서들은 그냥 자연 현상을 감지를 하고 그걸 전류값 혹은 전압값으로 변환해주는 역할만 수행한 데 비해서, 요즘 스마트 센서라고 불리는 녀석들은 지급이나 아니면 롤러 아니면 G웨이브 뭐 이런 통신 표준들을 각각 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서로 상호 간에 통신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저희가 기존에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 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혈당 관리, 자가 혈당 관리 플랫폼을 만드는데, 예전 같으면 혈당계하고 어, 휴대폰하고 연결을 시켜서 자기가 잰 혈당 값을 휴대폰에 잘 기록을 해두는, 뭐 그 정도면 됐었지만, 요즘은 스마트 필 아니면 어, 스마트 트레이,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장치들, 뭐 러닝머신이나 자전거 같은 곳에도 또 웨어러블 밴드,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용을 해서 혈당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자동으로 센서들이 획득하게 만들어 놓고, 혈당 측정 값하고 이것들을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아, 어떤 사람이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있을 때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는구나, 잘 되는구나, 뭐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걸 또 다른 사람들의 결과들하고 여러 명의 결과들과 비교를 하고 그래서 표준화된 그래서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한테 그걸 어떻게 고치면 좀 나아집니다라고 가이던스를 줄 수 있는 형태로까지 만들고 있어요. 뭐 저만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분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걸 정말 누가 얼마나 쓸 건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경쟁력 자체가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두 번째 내용하고도 연관이 되죠. 지금은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단순하게 데이터가 많은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현상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딱 필요한 데이터들. 근데 그 데이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즉, 우리가 한 2000년대 중반에서 후반을 넘어갈 때 5 엑사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를 인류가 생성을 해냈다라고 하면 2010년대 초반 들어서자마자 이제 엑사바이트가 아니고 제타바이트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엑사, 제타. 이게 무슨 단위인지 모르시겠죠. 우리가 데이터의 크기를 말할 때 1000배씩 늘어나는 기준이 있죠. 킬로, 메가, 기가, 테라. 그죠? 예. 1000배씩 늘어나는데 한 3년 정도 지나 보니까 거의 2배, 3배 증가했어요. 지금은 또 넷플릭스나 여러 가지 영상들까지 나오면서 2020년도, 21년도, 22년도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들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그냥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였는데 반해서 요즘은 다 비디오 데이터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가지고 자율주행차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움직이는 표적지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든다든지 아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기술들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데이터의 양만 많은 것보다 어떤 내가 정보를 아니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많은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는 제타플로드 형태로 미래가 바뀔 거다라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급격한 변화는 클라우드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과거에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라고 하면 나는 그 정보를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합니다. 한순간 변화했죠. 물론 약간의 거부감도 있습니다. 내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이 많은 데이터들이 다른 사람한테 해킹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훨씬 큰 사이즈의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연결을 해놓기도 합니다. 즉 네이버나 구글이나 뭐 그런 곳에 기본 베이직 용량을 제공을 하죠. 저는 아직도 그 용량을 증가하느라고 구독료를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긴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분들은 실은 비용을 적절하게 지불을 하고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잘 이용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일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즉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 능력, 정보통신 그 공간을 굉장히 많이 늘려놓기 때문에 실은 또 다른 형태의 서비스나 그런 것들이 또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네트워크예요. 제가 맨 처음에 네트워크를 접했을 때는 하이텔이나 천리안 같은 전화선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몇 년 있다가 ADSL, 인터넷, 기가비트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물론 속도가 그렇게 되게 많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새는 100메가 기가 인터넷이 실은 거의 활성화돼 있죠. 뭐 5G의 고대역폭 아니면 6G의 초반 대역폭은 테라헤르츠로
구동이 되게 되는데 그 대역에서는 1초에 1테라비트를 이론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테라를 1초에 정말 놀라운 기술이죠.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비디오를 다운로드를 눌러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누르고 신기해합니다. 이 비디오 파일을 완전히 다운로드 받지 않았는데 내가 영화를 보는데 1시간 반이 걸리지만 이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데는 그거보다 훨씬 적은 시간이 걸려서 다운로드를 받기 시작 버튼을 누른 다음에 바로 플레이를 해도 끊기지 않고 그 영화를 끝까지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양이 이제는 1초 아니면 2초에 전송이 될 수 있는 시기가 되니까 실은 굉장히 놀라운 변화들이 지금의 네트워크와는 또 다른 네트워크, 양자 네트워크라는 뭐 그런 네트워크의 개념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정말 앞으로 크게 변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자꾸 작아져요. 예전에는 지구상의 뭐 다른 나라, 뭐 그런 데를 방문하려고 하면 비행기를 타고 정말 먼 곳은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구본에 젓가락을 우리나라에서 꽝 찌르면 브라질이 나오죠. 정말 지구 반대편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거길 가려고 하면 2박 3일 정도 걸렸어요. 비행기를 타고서도요. 뭐 중간에 쉬기도 하지만. 근데 요즘 같으면 굳이 직접 가서 뭘 해야 될 필요들이 별로 없죠. 거기 있는 사람들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메일을 통해서 인터넷 뭐 아니면 다른 서비스들을 클라우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연결이 됩니다. 뭐 일본에서 지진이 나면 우리나라에 몇 초 만에 경보가 날라오죠. 아니면 앨런 머스크 같은 분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트위터에 올리면 얼마 전까지도 그랬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을 하죠. 뭐 도지코인이라는 게 막 올라갔다 떨어졌다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키죠. 즉 세상은 점점 작아지고 가까운 시간 안에 뭔가 빠른 어떤 문화든 아니면 어떤 영향력이든 그런 것들이 크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도 계속 증가를 하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쓰는 정보의 양이나 아니면 에너지의 양이나 뭐 그런 것도 실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즘은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한 뭐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있죠. 뭐 수소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가지고 인공 태양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어느 정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기계 장치들 아니면 정보들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또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게 지금 굉장히 유행을 하죠. 아바타라는 게 저희 때 유행을 했다면 요즘 메타버스라는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때 꼭 물리적으로 내가 그걸 당해봐야 될 필요는 실은 이제는 별로 없어요. 버추얼로, 가상으로 로스앤젤레스의 거리를 가상으로 걸어 다닐 수도 있고요. 내가 달 착륙 경험을 실제로 로켓을 타고 가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가상으로 그걸 해볼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실은 그거보다 더 간단한 것들이 전투기 조종 시뮬레이터 아니면 운전면허를 따려고 할 때 운전교습소에서 차를 직접 끌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시뮬레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공장이나 아니면은 연구실에서 무슨 실험들을 할 때 그거를 대신해주는 로봇들 아니면 매크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물리적으로 하는 것보다 가상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게 점점 많아집니다. 자, 메모리나 센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통신 장치들, 그다음에 프로세싱 능력들이 점점 커지면서 우리는 실은 이제 미래의 인간은 정말 인간인지 아니면 로봇 같은 사이보그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죠?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한 이야기에 따르면 인간은 스스로 설계된 진화의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우리 인간 스스로
신이 진화를 하는 것처럼 인간이 스스로 설계를 통해서 진화를 하는 단계에 그 초입에 지금 여기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술뿐만 아니라 의료기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즉, 예전 같으면 의료기술이라고 하면 뭔가 수술용 장비, 메스나 뭐 그런 것들을 잘 만드는 회사들, 그런 것들이 아니면 거즈라든지 아니면 반창고도 예, 굉장히 훌륭한 발명품이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핵심적인 의료기술이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로봇 수술 장치나 아니면 인공관절, 인공심장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예,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레티나 임플란트, 즉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장치들에 대한 것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예, 뭐 저 같은 경우도 존재를 하죠. 아, 사람이 예전까지는 혈당을 측정하기만 했지만 요즘은 기계 장치들하고 같이 연계돼서 이 사람의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꿀 건지 그걸 여러 가지 IoT 장치와 그 다음에 데이터 프로세싱을 통해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간의 건강을 조금 더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예전에 600만 불이라고 불리는 영화가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드라마 영화가 있었는데 요즘은 실은 그거보다 훨씬 비싼 사람이 되는 거죠. 인공관절을 끼고 인공심장을 달고 인공췌장도 놓고 그 다음에 내 생활 습관들이 뭐가 건강을 어떻게 해치고 있는지 다 수치화돼서 보여주는 것들. 단순하게 몇 걸음 걸었습니다. 뭐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기술들이 앞으로 점점 발전해 나갈 겁니다. 어디까지 발전해 나갈지는 그 누구도 예측은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해 나갈 거라고는 아마 다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가져올 미래가 있을 거예요. 삶을 좀 억압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브레인 펑션, 치매죠. 글쎄요, 치매도 조만간 치료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인간 게놈하고 유전적인 돌연변이하고 그런 것들을 점점 다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알츠하이머 같은 그런 병도 실은 고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뭐 노화라든지 뭐 나이가 들으면서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 것들을 로봇으로 변신해 아까 사람인지 버그인지 그거에 대해서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정말 예전에 제가 봤던 은하철도 999라는 그 만화가 현실이 되는 사람들이 기계인간으로 진화를 하는 그런 세상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교육 모델이 좀 필요할 거예요. 아마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실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도 입시를 되게 잘하신 분들, 뭔가 외우고 이해하고 정해진 시간에 공부하고 1, 2분에 한 문제씩을 풀도록 잘 훈련된 분들. 근데 요즘의 세상은 그런 세상은 아니죠. 굳이 죄송합니다. 뭐 역사를 저도 역사 좋아합니다. 굳이 우리나라 역사를 연도순으로 다 그걸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대신에 그 현상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를 더 깊게 의미를 파는 게 낫지 않나? 즉, 을미사변이라고 하죠. 어, 을미사변이 몇 년도에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쩌면 그 상황을 뭐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다큐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책을 보고 그 본질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교육이 실은 훨씬 실제적인 교육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이 1, 2분에 한 문제를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실은 또 어떤 문제를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 2주일 정도를 아니면 한 달, 두 달을 아니면 인생을 소비하는 뭐 그런 것들이 훨씬 의미 있어지는 미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같은 화석에
에너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원자력 에너지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전기는 더 필요하니까 태양광 발전 아니면 인공태양 자체를 만들어내는 뭐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에너지 기술들이 발전해 올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식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나 뭐 우리나라는 식량이 부족하죠. 하지만 사올 수 있죠. 근데 이제 약간 아프리카나 그런 개발도상국 이하의 국가들은 아직도 식량 가격은 일반인들의 삶에 큰 타격을 줍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마트 시티예요. 뭐 여러 가지 컨셉으로 스마트 시티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상생활을 수행을 하면서 도시에서 어떤 사람들이 생활을 할 때 내가 필요한 것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 시티의 중간 단계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뭔가 음식을 먹고 싶으면 식당을 가죠. 거기서 주문을 하고 식사를 하고 되돌아옵니다. 요즘 학생들 바라보면 앱으로 주문을 하고 누군가 배달을 해주고 그걸 먹고 치우죠. 더 미래에는 예, 드론이 날라오겠죠. 더 미래에는 아, 자기가 가진 뭔가 어, 전자레인지 같은 그런 장비가 내가 필요한 음식들을 다 조리해내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아, 요리사들은 무슨 일을 하냐고요? 예, 요리사들은 더 좋은 레시피를 만드는 역할들을 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은 다 연결될 겁니다. 특히 IoT가 그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할 건데요. 자동차와 통신 네트워크든 아니면 자동차와 신호등이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한 군데에서 정보를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올 거예요. 학습하는 것도 실은 제가 학습할 때하고 요즘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환경하고 많이 달라요. 저희 같으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문서들을 찾아보는 정도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였는데 요즘은 안 그렇죠. 책, 뭐 그다음에 인터넷 문서 그건 기본이고요. 어, 영상들 그리고 각계의 전문가 그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만들어진 커뮤니티 게시판 아니면은 뭐 이메일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초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자체가 실은 핵심이 될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귀찮음과 그리고 피해를 줄 수 있으니 나 혼자 이 문제를 끙끙 앓고 풀면 좋고 못 풀면 말지 뭐라고 하는 컨셉은 제가 봐서는 앞으로 벌어질 미래 사회의 가장 반대적인 행동입니다. 어떻게든 그 문제를 풀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문제를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그 능력 자체가 실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잘 제 연구를 할 수 있다면 아마 당뇨병 같은 것들도 불치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뇨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치료의 목적 자체가 완치가 아닙니다. 완치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혈당을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 잘 관리해내는 게 치료의 목적인데, 앞으로는 제가 했던 연구들이 좀 쓸모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완치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기술들이 나올 수 있죠. 이게 뭐 DNA, 뭐 요즘 백신 같은 경우도 RNA, mRNA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들, 기술들이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살을 빼려고 하면 다이어트 보조제나 운동을 하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주사를 맞으면 GLP-1 주사제를 하나 맞으면 식욕이 상당 부분 저하되거나 아니면 위장에서 음식이 머무르는 시간을 좀 늘려가지고 식사를 아니면 뇌에 나는 배부르다라고 교란 신호를 주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의학 기술들이 발전을 하죠. 즉 사람인지 사이보그인지 경계가 모호해지는 기술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있죠. 우리가 앞으로 이런 미래 기술들이 발전이 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직업군들도 있을 거고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타격을 받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는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래 기술들에 대해서 잘 학습을 잘 이해를 해보시고 어떻게 본인들을 트레이닝을 좀 시켜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더 배워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